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치분권의 정신과 실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자치분권의 정신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대학 꾸준히 수강하셔서 우리 금천구에서 또 자치분권에 대한 또 토론 또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그 자치분권 대학이라는 과정을 주셔가지고 알려주시니까 그나마 마을 활동을 하면서도 조금 이해력이 넓어져요. 가까이에서 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이고 또 좀 좁히면 이제 정치 사회 철학의 전공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넓은 인문학적인 좀 시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자치가 중요한지 우리가 왜 분권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방향 모색 인간의 삶하고 자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이걸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원하지 불행한 삶을 원치는 않죠? 안 그런가요? 예. 행복한 삶이 되려면 우선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절대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걸 우리말로 순수하게 그냥 몸 살리기라고 표현해 봤어요. 몸을 잘 살려야 돼요. 몸을, 그죠? 몸을 잘 살려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몸을 잘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놀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나라가 과거에 뭐냐면, 일본한테 나라 뺏겼죠. 그 남북이 분단돼서 강대국들한테 그 허리가 동강났죠. 전쟁에 초토화된 데서 육신을 버리고 넘겼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일하는 것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는 법을 몰라. 좀 멋들어지게 노는 법을 모르고 노는 것도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뭔가 한풀이 하듯이 놀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학적이고 아름답게 노는 법을 우리가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놀이와 노동이 일치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직업이 자기가 하는 놀이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휴가만 기다려요. 근데 그만큼 분열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몸만 살면 되나요? 마음에 고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이제 르페브르 같은 도시공간 연구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이 도시를 연구할 때 쓰는 용어 중에 공간이란 용어가 있고 장소란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옛 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는가? 사람은 누구나가 과거가 부끄럽고 있잖아요. 과거가 아프면 치우고 싶어 해요. 우리의 역사는 뭐냐면 뺏긴 역사, 쪼가리 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그 일본 청사 그것도 다 지워버렸듯이 다 이렇게 뭉개버리고 높이 올려 우리 잘났다는 걸 이제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물 양식 속에 일종의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내 기억도 없고 내 추억도 없잖아요. 내가 머물렀던 흔적도 없고 역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죠. 바로 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과 어떤 기운들이 그 담겨 있는 자리는 장소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뭐 전철역 인데 가면 그거 집을 사면은 돈을 번다. 그거 좀 그 학군이 좋은 데가 집을 사면 돈을 번다. 이래 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가 가지고 집을 사서 그 사는 그 자리는 공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뭐가 지배한다? 장소가 사라지고 공간만 남았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공간은 개성이 없죠. 장소는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들 해외여행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갈 때 어떤 지역을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가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 가보고 싶죠?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만 막 이 기둥만 박혀 있으면 이 보러 올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결국은 아픈 역사든 슬픈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그것들이 간직돼서 우리들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을 가진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관광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나는 어머님 자궁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마을을 살리자, 동네를 살리자, 이웃을 살리자 하는 건 뭐겠어요? 공간에 점령당한 그 자리를 장소로 회복하자. 이게 자치 활동이고, 장소를 회복하는 게, 그리고 그 장소를 회복한다는 건 몸이 살아야 되는, 몸이 살게 돼야 되고, 그죠?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옆에, 바로 옆 동에, 옆에 같은 동에 사는 옆집에 인사하고 지내요? 안 하죠? 네, 하고 살면 다행이에요. 많이들 안 하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이제 이 신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 사이버 문화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지금 대구의 솔롬에서 기차에서 노트북을 켜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작업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2시쯤 됐어요. 그래서 또 역 앞에 있는 그 점심을 안 먹고 토스트 하나 먹고, 그 토스트 먹고 앞에 입구 토스트 집이 있대요. 그 의자 2개 있더만요. 거기에 앉아가서 40분간 논문 작업도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일상 속에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오프라인에 나와 있는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내가 태어났던 자궁 같은 장소에 머무른 그런 부분은 작고, 도시 공간에 들어와 사는 그런 훨씬 더 많아지고, 도시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간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궁으로 자꾸 멀어져. 그죠? 장소가 있던 마을에 살 때는 악수도 하고, 밥 먹으냐 걱정도 인사도 하고, 제사 지내면 제사밥도 나눠 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시로 오니까 장사해가 돈 벌고 서로 이익관계 따지고 그러면서 관계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는 안 만나요. 그죠? 이렇게 이웃이 사라져가는 상황으로, 개성이 사라져가는 상황으로 점점점 이동돼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자치를 한다는 것은 이 장소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분권과 자치가 나오는데, 권력이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큰 권력이 작은 걸 잡아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기 퇴직하신 선생님들 계신 것 같은데, 옛날 대기업에 계시다가 뭐 퇴직하셔가지고 좀 더 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일할 때는 막 가청업자들이 이렇게 막, 요즘은 좀 그렇게 어렵지만 옛날에는 뭐 말 갖다 줬잖아요. 좀 우리 거 좀 이렇게 거래 좀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작 중소기업 가면은 또 대기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자본에 작은 자본이 맥을 못 추니까
가서 이렇게 그 복종이 종속이 되는 구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권력이 작은 권력을 잡아먹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권력이 큰 거를 분해시키지 않으면 이 중앙과 주변이라고 하는 이 차별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냐면 이 주민자치, 뭐 마을자치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뭐가 앞서야 되느냐? 교육자치가 앞서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은 교육부에 보면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교육자치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지역자치는 어려워요. 왜? 재정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정 자립이 되려고 그러면 교육이 중앙으로 돈이 다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는 재정 자립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사실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분권만 이루어지면 자치가 저절로 되느냐? 권력만 분할해 놓으면 자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고 있어요. 또 B라는 지역에 가면 그것도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또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만 분할한다고 해서 중심과 주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 분할된 권력 안에서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자치가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지자잖아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개인이 돼야 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을이 돼야 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구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분권을 해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사무 처리를 해내는 걸 보면은 중앙국회가 다 처리를 하지 못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 대해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방정부한테도 그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단체에서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지방사무 비율이 김대중 대통령이 27.3%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7%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28%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구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국가의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자치 국가 지출을 보면은 40대 60인데 국가 세입은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이 40이나 쓰고 지방은 60밖에 안 쓰는데 세입은 80여기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치라는 게 스스로 다스리는 건데 이거는 분권과 자립과 자율과 연대를 결합을 해야 된다. 분권만 예를 들어서 권력이 분할이 안 되면 자치가 안 돼요. 큰 권력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권력이 분할된다고 자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권력이 분할됐으면 그 분할된 권력 안에서 또 지배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분할시켜 놨는데 금천구하고 옆에 있는 구가 맨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권력 분할이 갈등의 요인이 돼요. 오히려. 그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 분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적군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능하면 안 하고 중앙 통제를 많이 해왔던 사회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근데 이게 권력 분할을 했을 때는 분할된 권력들 사이에 연대가 돼야 될까? 연대가. 그죠? 그 연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분할한 A 공동체와 B 공동체 안에 또 지배 권력자들이 있으면 이게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돼야, 그래야 이쪽 공동체, 이쪽 공동체가 연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작은 개인에서부터 작은 마을에서 작은 구에까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스스로 다스리는 어떤 수준을 갖춰줘야 이 서로 간의 지배 구조를 안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를 개인자치, 마을자치, 시민자치, 주민자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치란 말이
심지어는 지구 자치까지 써요. 지구. 자치를 할 때 자치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없는 사람이 주체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주체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 조건, 인문 주체야 된다. 막 그냥 권력을 쌓으려고 또 돈만 벌려고 들고 그냥 힘만 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고뇌하고, 그죠? 어떤 그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듣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주체는 그저 전문가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사치는 어떤 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스스로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력이거든요. 자력인데 자력이 안 되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한 끼 먹을 능력이 안 된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혼자 내 능력으로 뭐 밥을 먹고 살 수 있어 여기 올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자력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치를 요구하면 무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일단 자력이 돼야 되고 홀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연대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요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율은 타율과 반대되죠. 타율은 누군가가 시킨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죠. 강제로. 그렇죠? 근데 자율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난 아침에 6시 일어나야 돼. 자기가 규칙을 정해 자기가 일어나고 나 7시 밥 먹고 학교 와야 돼.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정하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난 운동해야 돼. 딱 정해. 자기가 정해가 규칙을 정해 자기가 하면 자율이에요. 근데 늘 아버지가 시킨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타율이에요. 정부가 시키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타율이에요. 그 금천구청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키면 이건 자율이에요. 근데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타율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단체가 그 구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타율이면 불행하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야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율적인 상태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7시 학교 가는 걸 했는데 막 동생은 뭐냐면 8시 일어나 밥 먹고 10시에 학교 가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도 힘들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자기들의 자율성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자율성 기준하고 충돌이 되거나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치가 가야 될 방향은 지 동네만 잘 살고 지 구청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구청, 옆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개인들, 이웃들도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자치지. 그죠? 그렇게 보면 분권만 하는 것은 권력만 불안한 거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권이란 말에다 자치를 붙여놓은 이유가 자치와 분권이 같이 가야만이 뭐랄까 홀로 설 수 있는 존재이면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청이 되면서도 함께하는 구청이 되고 함께하는 개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을 자치하자, 주민 자치하자, 뭐 하자 그러면서 자꾸 뭐 기획은 많이 하고 계획은 많이 잡는데 계획 잡는 사람이 늘 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주변을 둘다 보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돈을 들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 학교 다니는 전공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책 읽기 모임을 만나면 선생님 뭐 전공했어요? 선생님 뭐 전공했어요? 물어다 보면 각각의 전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내가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 아파트 안에다. 뭐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우리 마을 또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 나오게 되고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거 바꾸자면 공동육아제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죠? 또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고
또 원로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모아가지고 그 가게 직장 낼 때 전문가로서 뭘 했는지 물어보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이렇게 뭡니까 재미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필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이제 일을 자꾸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저는 거창하게 생각지 않아요. 아주 작은 생활 세계에서 우리 생활 주민들이 모여서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 능력들을 잘 조합하고 그거를 결합시켜서 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천구가 정말 자치가 잘된 구다 그러면은 일터가 많아야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구에 안 갔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많아야 돼요. 그 안에서 일터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도시 외곽에서 일터 찾아 1시간 이상을 교통을 이용해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피로, 그죠? 그러고부터 그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얻어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지역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구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일터를 마련할 것이냐. 내가 사는 이곳이 그리운 거 있죠. 내가 사는 그 이웃이 그리운 거. 그런 것이 되는 게 자치가 가야 될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께서 좀 특히 여선생님들께서 저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동네마다 이야기 카페를 만드세요. 이야기 카페를.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야기 카페, 노인들이 이야기 놀 수 있는 카페, 그죠? 주부들이 이야기하면 놀 수 있는 카페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뭡니까 효소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뭡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책 모임 같은 걸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작가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공간들을 동네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세상이 그곳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죠. 네, 그래서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법을 바꾸고 뭐 지방 행정법을 만들고 뭐 분권을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제정을 해놔도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야 될 자치분권은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인문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돼야 된다.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어땠는가? 사실 뭐 여기에 한 가지 지금 제목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거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어벙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무리해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박수 안 주셔도 돼요. 지방자치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 별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사람이 자기 도리를 챙겨나가는 그런 도리를 이야기한 것이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네 가정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기 지배에 관련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는 문제고요. 바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죠. 근데 참 보면은
뭐 어려운 말 적어놨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더 어려운 말을 적어놨어요. 지방자치가 뭐냐? 그러니까 98년도에 판결을 내리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 뭐 주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 주권이에요.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권 그러면은 국가를 구성할 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주 그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결정은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고 중앙정부의 문제는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문제죠. 여기 이제 순서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권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가지는 자기 통치권이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지방자치가 국가 문제보다 하나 밑이라는 거죠. 요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 마을에 어제 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요걸 이제 그 하수도 바로 앞에 있는 전방의 주인이 뚫을 것인지 구청에서 그 미화하시는 그분이 와서 뚫어야 되는 것인지 이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말이니까. 우리 동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릴 것인지 뭐 요즘 기계식으로 된 여기에 버릴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값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주권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고 뭐 한미 FTA에 체결하면서 금천구 쓰레기 봉투값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그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국가 문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헌법은 애시당초부터 1948년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드는데요. 그때부터 지방자치에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그 고려 사항들이 있었어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딱 2개뿐입니다. 96조, 97조 2개뿐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국회가 중앙정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죠. 대충 이제 그렇고요. 요게 그 뭡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까지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까지는 헌법의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국회가 중앙정부에 속하는 국회가 법을 정하면은 그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범위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게 60년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조금 뭐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또 이렇게 됩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범위가 이제 그 61년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이 바뀌면서 지방행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인정했어요. 근데 지방조례를 만드는 거,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 조금 달라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달라진 게 그 전에 자유당, 민주당 정권에 있었던 지방자치하고 모양은 달라졌는데 실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는 지방의회 선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 정권 들어서면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는 도지사 시장이 임명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헌법으로 정해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꼼짝 못하는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적어도 87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그냥 교과서나 책에서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었지 실제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상태죠.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개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살기 심심하니까 짝을 구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족입니다. 야, 너 나랑 살래? 삽시다. 우리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계약이라는 거죠.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은 그냥 합의라고 보면 돼요.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가족끼리 살다 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수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밭도 개간해야 되고 그렇게 한 가족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업조합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조합이죠. 농민회일 수도 있었고요. 서양에서는 이걸 길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동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되고 도시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같이 살고 그 속에서 시장도 형성이 되고 교환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냥 도 단위 정도의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 같으면 주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발전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합시다. 이 중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짝을 만나고 더불어 살고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그냥 문전성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 도시가 되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요 정도는 통치라는 권력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다스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사람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위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바로 이런 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역을 운영하고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알티지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맡겨보고 안 되면 그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이든 또는 친구든 이런 사회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고담 이렇게 해서 국가는 맨 마지막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되죠. 아시아 지역사회가 돕든지 유엔이 돕든지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지방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너희 지방에 기찻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깔아줄게. 그러면 지방에서 no, 우리는 기찻길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거 지난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할 만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요걸 없애려면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촛불 집회의 또 다른 요구였죠.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온 게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요구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에 없는 사실을, 법에 없는 것을 금천구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금천구가 이런 걸 알아서 하세요 한 것만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못해요. 이런 상황, 이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자. 그래서 국회가 뭐를 만들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지금 헌법을 바꾸면서 뭔가를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요구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저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든 적이 있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은 제출하거든요. 보내면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회가 60일 지나도록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개정안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예산안을 통과하려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은 그걸 국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회계연도 시작 90일, 그렇게 30일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국회가요. 30일 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이 예산안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작년을 제외하고요. 30일 전이니까 12월 1일까지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빼고 그 2016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12월 30일 날 통과시켰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을 죽은 애 취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놔가지고 12월 30일 날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헌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진짜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논란거리 될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한데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건데요.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 개헌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중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체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구조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권력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하겠다. 요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중앙이 권력을 가지는 중앙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겠다. 뭐 이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권리여야 되잖아요. 그걸 자치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저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치권은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여튼 그렇다. 뭐 조금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권을 부정을 했는데요.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권은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치권을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국민들은 주민으로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겠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게 자치권을 권리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 권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로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이게 좀 규정이 좀 잘못됐는데요. 참 이런 거는 조금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성의 원칙은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적어 놨는데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배 또는 광역 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권력 분배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지역 여기의 문제는 이 문제와 가장 가까운 정부는 금정구청이죠, 그죠?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또는 금정구청하고 금정구하고 옆에 무슨 구가 있습니까? 영등포구하고 싸움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둘이 맡겨놓으면 싸우니까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움이 나면 가장 가까운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게 만든다. 이 원칙이 보충성 원칙인데요. 그거는 그 개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방분권 그러면은 세 가지가 지방에 넘어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정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 뭡니까? 쓰레기 버리면 벌 받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리면은 어떤 벌을 받아요? 과태료 받아요, 보통. 과태료 몇만 원 내면 되죠. 근데 금천구에서는 쓰레기 버리면은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 봅시다. 불국사 지역에 이 관광지에 쓰레기가 있으면 관광객이 안 오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금천구에서는 과태료 5만 원, 뭐 5천 원 그러면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이건 징역을 보내야죠. 사형은 못 시켜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천구는 쓰레기 조례해가지고 과태료, 경주시에서는 쓰레기 조례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그 자주 입법권입니다. 지가 알아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라 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못 만들어요. 그걸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긴 하는데요. 좀 더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봐보세요. 국민의 그 주민들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국회가 이런 거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할 때만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국회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과태료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주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처벌하는 법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경주시에 맡겨도 괜찮거든요. 이 조항이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조항이에요. 이런 건 없어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뭐 자주 입법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자주 재정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복잡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이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무회의는 무슨 장관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 외에 자치분권회의라고 해가지고 광역단체장들로 모이는 그런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국정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도지사들,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방행정부의 장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지방의 문제들을 협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 요거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마음에 안 들까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면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국무총리가 의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뭐 제일 나이가 많거나 고참이거나 제일 똑똑한 사람 부의장 시키면 되잖아요. 요게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뭐 부의장은 서로 뭐 그 중에서 뽑는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지방 그 분권을 위한 개헌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췄는데요. 이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좀 더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